신백강 박사님의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박사님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시고 국립대구교육대학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각종 10여 권이 넘는 역사 사료주를 발간하셨고 약 20여 권의 역사 및 사상 관련 저서들을 출판하신 바 있습니다. 한학에 정통하시고 동양문화연구소 이사장, 민족문화연구원장, 대동재단 공동대표 등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며 우리 한상호의 학술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말씀 청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속강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하버드 마크 피터슨 박사가 저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하든지 그분이 발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못 오시게 돼서 제가 다시 지난번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정 연휴가 끼고 그래가지고 그 준비 기간이 짧아서 문장이 좀 엉성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수정을 하려고 하고 오늘 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뭐 좀 쉬고 할 걸 그랬나? 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 예? 오늘 주제가 웅비, 대한민국인데요. 웅비라는 말은 현대 용어입니다.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웅비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용비가 있었죠. 용용자, 날비자, 용비. 그러니까 용비어천가, 세종대왕 때 만든 용비어천가. 이제 세종이 한글을 창제해가지고 최초로 한글로 저서를 해서 책이 나온 게 용비어천가입니다. 그게 이제 민족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제 저 원시 시대, 상고 시대에는 왕족 시대에서 그 뒤에 호족 시대, 그리고 그 뒤에 귀족 시대, 그리고 그 뒤에 고려 때 무인 정권, 그리고 다시 조선조 때 사대부, 그리고 사림, 대부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장관입니다. 사대부에서 사림, 사림은 선비죠. 꼭 관직이 없어도 그 권위와 이런 학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림이 주인이 되던 시대에서 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용비지만 용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새는 민이 주인이니까 민비 시대예요. 웅비라는 현대적인 용어를 만들어서 씁니다만 현대사회는 민이 주인인 시대니까 민이 하늘을 나르는
그런 민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용비어천, 용이 하늘을 날아서 어천은 천하를 경영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이나 이런 분들이 본래 용이 아니잖아. 민이지. 백성이란 말이야. 민이 하늘을 날아서 천하를 경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비라는 용어를 우리가 오늘 하나 새로 만들고 갑니다. 지난번에 한국은 대륙을 지배한 위대한 나라였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그렇게 위대한 대륙을 지배한 나라가 오늘날 왜 이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또 분단 국가로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물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역사에서, 제가 역사를 하는 역사학자니까 역사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만석군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자기가 거지 노릇을 하고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만석군 노릇한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 지가 남의 집 종 노릇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정승이었다고 그래봐야 의미가 없단 말이야. 고조선이 북경을 지배했으면 그건 흘러가버린 물 아닙니까? 지나간 과거라 이거야. 흘러가버린 물로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오늘날 초라한 민족으로 전락되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을 중요하는 이 인생에서 그 인생의 미래, 흥망성쇠 이런 것을 좌우하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속에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런 관념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유에 따라서 관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사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그 사람의 이 의식 능력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성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과 환경이 사유를 결정하고 사유가 관념을 결정하고 관념이 행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 것은 피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나오면. 다만
나이를 먹는 것이 늙어가는 것이라고 아주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좋은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노년의 삶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인생이 이 인생의 가치가 길이에 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길이의 삶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몇 년을 살았느냐 100년을 살았느냐 120살을 살았느냐 요새는 뭐 120살 사는 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사람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고 향기롭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관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념이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창조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관념입니다. 가령 그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진시황이 폭정을 하니까 반기를 들고 이제 진시황에 대항을 하기로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친구들하고 같이 밤에 길을 가는데 앞에 큰 뱀이 한 마리가 아주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이 그거 저 큰 뱀을 죽이면 안 되니까 피해가자고. 근데 유방은 대장부가 큰 일을 도모하고 앞길을 가는데 저런 잡된 물건이 앞을 가리면 그 되느냐.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두 동강이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뱀이 앞길을 가로막으니까 아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괜히 진시황 군대에게 붙잡혀서 헛되이 목숨만 허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렸으면 오늘의 유방의 한나라는 없는 것이죠. 근데 저런 뱀이 어떻게 대장부가 가는 길을 가로막느냐.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나가는 이것이 그 사람의 평소의 의식이고 관념입니다. 또 신라 때 그 선덕여왕 때 이제 여왕이 정치를 하니까 정치를 잘 못한다는 구실을 내세워가지고 그때 비담, 염종 이런 신하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이제 그 신라 도성 옆에 명월성이 있고 월성이 있는데 왕의 군대는 월성에서 이제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고 반역 세력들은 명활성에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밤중에 큰 별이 그 신라 왕의 군대가 있는 월성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비담이 군인들을 모아놓고 옛날에 별이 떨어지면 거기에
그 아주 상스럽지 못한 일이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 여왕의 월성이 우리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비담의 군사들이 사기가 아주 충천했다 이 말이야. 그 보고를 듣고 선동 여왕이 안절부절했어요. 야, 이거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으니까 하늘이 저 반역군을 도와주고 우리를 돕지 않을 모양이라고. 그러니 김부식이가 그런 기라하고 흉한 거,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기라하게 되려고 하다가도 사람에 의해서 흉하게 될 수도 있고, 흉하게 되려고 하다가도 사람의 역할에 의해서 길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중에 허수아비를 만들어가지고 그 허수아비에다가 불을 붙여서, 옛날에 연이 있습니다. 연, 큰 연. 연에다가 매달아가지고 그걸 하늘에 띄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깜깜한 밤중에 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다 보았단 말이야. 그 이튿날 이제 그 큰 길거리에서 소문을 내게 했어요. 어제 밤에 그 월성으로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게 소문이 나니까 그 명월성에 있던 적군들이 다시 또 사기가 막 내려가는 거야. 아, 이거 우리가 다시 질 모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라 여왕의 군대가 사기가 충천해서 이겼다는 그런 기록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의식, 관념과 신념이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인생만 그러냐? 한 나라의 역사도 역사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물론 역사를 만드는 것은 민족이죠. 민족이 역사를 만드는데 그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 말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그런 신뢰를 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통합적, 진취적, 자주적 역사관을 가질 민족은 흥했고, 자학적이고 분열적이고 퇴행적인 역사관을 지닌 민족은 망하였습니다. 그러한 신뢰를 사마천과 김부식, 사마천은 중국을 대표하는 역사가고 김부식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가입니다. 이 김부식과 사마천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준비된 원고를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제가 그걸 이제 요약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마천의 역사관.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썼는데 사마천 사기. 그 사마천 사기는 사마천이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사마천이 한무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한무제 시대로부터 그 한족의 시조로 말해지는 황제, 소위 말하면 공손 헌원시, 그 기간이 한 3000년 됩니다. 그 3000년 동안의 역사를 정리해서 130권으로 저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마천 이전의 역사책들은 서경이나 산해경이나 춘추나 춘추좌전이나 이런 책들은 그냥 사건을 나열한다든지 날짜별로 쓴다든지 이렇게 역사를 기술했는데, 사마천이라고 한 사람이 최초로 황제는 본기, 황제 밑에 제후는 세가, 그리고 그 밑에 귀족들은 열전, 이렇게 해서 본기, 세가, 열전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책을 아주 체계적으로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전체라 그러는 거예요. 본기, 열전. 그러니까 최초로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를 쓴 사람이 사마천이에요. 그래서 삼국사기 역시 사마천의 그 방법에 의해서 기전체로 쓴 거예요. 고구려 본기, 신라 본기, 그리고 김유신 열전, 을지문덕 열전 이런 식으로 한 게 사마천의 그 기전체를 따라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마천이 가지고 있던 역사관, 이것은 첫째, 민족 자존의 역사관입니다. 여기서 사마천이 말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마천이 태어난 시기가 유방이 세운 한나라 시기고, 그 한나라 중에서도 한무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이 한족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다.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사기를 썼습니다. 사실 중국의 시조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록의 사기 세근이라는 책에 의하면 황제 생어 수구 장어 희수라 그랬어요. 황제가 태어나기는 수구 땅에서 태어났고 희수에서 성장을 했다. 수구는 지금 산동성 곡부 옆에 지금도 수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수구에 가보니까 송나라 때 황제의 비를 국가에서 탄생지라고 거기에다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황제의 능은 지금 저 섬서성 황릉현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산동성에서 태어났는데 황제의 무덤은 저 서쪽 섬서성에 가서 지금 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릉현 부근에 희수라고 하는 물이, 옛날엔 희수인데 지금은 유수, 유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이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저 서쪽 황토고원 그쪽에 가서 기초를 닦아가지고 성공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이족의 작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이족 큰 집에서 한 가지가 저 서쪽 황토고원이 있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그 기반을 잡아서 새로운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단 말이야. 그런데 유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방은 태어나기는 강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강소성은 중국에서 동쪽에 해당하지요. 절강성이 월나라고
강소성이 옛날로 말하면 오나라 지역입니다. 중국에서. 강소성에 태어났으니까 역시 그 부모나 조상을 따진다면 동이족 땅에서 태어났는데 유방이 가서 기반을 닦고 국가를 세우고 이것은 황제가 활동하던 그 지역에 가서 터전을 닦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희수, 그 삼소성 희수 지역에 가서 발전했는데 유방이 역시 그 지역 한중이라는데 지명이 한나라 한자 가운데 중자 한중이라는 데 가서 기반을 닦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한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 지역 한중이 거기서 유방이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나중에 왕조를 세울 때 나라 이름을 한이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제하고 유방하고 혈연적으로 보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이거야. 그런데 지역적으로 황제가 활동했던 데 가서 유방이 활동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조건이 비슷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방이 동이족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동이족에 있는 그 복희, 소호 이런 분들을 시조로 하지 않고 그 지역 황제가 활동했던 공손 헌원씨가 활동했던 그 지역에 그분을 이제 그 한나라의 시조로 내세운 겁니다. 그거를 유방이 한 게 아니고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역사를 쓰면서 그렇게 역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중요하지만 먼 1000년, 2000년, 3000년 역사를 두고 보면 한 이 사가의 붓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방은 사실 우리의 시조가 황제다 뭐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황제의 지역에서 유방이 역시 기초를 닦았으니까 그 지역에서 활동한 황제를 시조로 내세웠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를 쓰기 이전에 300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유방에서 한무제까지는 100년이 다 안 됩니다. 한족의 역사는. 그 3000년 동안에 동이족이 지배한 기간이 더 많죠. 그렇죠? 동이족의 위대한 영웅이 더 많다 이거야. 근데 3000년 동안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한나라를 황제에 갖다 대면서 그 동이족의 위대한 지도자들, 동이족의 국가 이런 거를 이제 거기다가 갖다가 끼워 맞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천 사기 첫 장에 오제본기라 해가지고 이제 황제, 전욱, 제곡, 제요, 제순 이 5분을 제왕으로 거기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은주 3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진시황, 그 다음에 유방이 진나라를 엎고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하은주의 하나라는 물론 화하족의
화하족이라고 할 때 하자가 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화하족의 화는 중화를 말하고 화하족의 하는 운임금이 세운 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한족의 그 뿌리로 될 수 있죠. 그러나 은나라, 이건 동이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자료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섬서성에서 출발했던 주나라는 그 문왕, 무왕, 주공 이분들이 다 황제하고 성이 같은 희창, 희발, 희단, 황제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순할 때의 그 연임금, 순임금은 북쪽 이적의 사람이다. 그런 말을 태평환욱기에도 했고, 또 순임금은 동이지인이라고 맹자에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를 쓰면서 전부 화하족의 조상으로 갖다 넣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족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동이족의 국가, 동이족의 위대한 인물을 갖다가 채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이족에 대한 역사를 다시 정리한다면, 가령 이제 오제도 황제, 전욱, 제곡, 제요, 제순하는 이렇게 계통을 대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 황제가 오제의 첫 출발이 아니고 소호, 전욱, 제곡, 제요, 제순, 그래서 소호가 오제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오제의 첫 출발을 대는 학설이 있는데, 사마천은 그런 논리는 무시하고 한족 중심으로 역사를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천의 역사관에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민족 통합의 역사관입니다. 사마천은 사기를 쓸 때 그 맨 첫 시조는 황제로 딱 세운 다음에 그 밑에 전욱, 제곡, 제요, 제순, 내분, 제왕이라든지 하은주라든지 진시황의 진나라라든지 일체 시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조는 황제 한 분이라 이거야. 그리고 전부 다 전욱, 제곡, 제요, 제순 이분들이 황제의 후손이라고, 이건 황제의 몇 대 손이고, 가령 은나라의 경우에 은나라를 처음에 건국한 사람은 설이라는 분인데, 은나라의 시조가 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나라가 황제의 손자 제곡의 후손에 의해서 건립됐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거야. 그럼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거냐?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천 이전에 사료로 근거가 있으려면 서경이라든지 산해경이라든지 춘추라든지 이런 책에 사마천보다 먼저 쓴 책들에 은나라의 시조가 황제의 몇 대 손이라고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 어쨌든
이 황제를 정점에 세우고 한족을 거기에다 연결시킨 다음에 그 나머지는 전부 시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사마천의 역사관에 따라서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가 있지만 당나라 시조, 송나라 시조, 명나라 시조 이런 표현이 중국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도 유방을 한고조라 그러지 시조란 표현이 없어요. 당나라도 당고조라 그러지 당시조라는 표현을 안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은 오직 한족 하나가 있을 뿐이야. 왕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것은 송나라, 명나라, 당나라, 나라 이름만 바뀔 뿐이지 송족, 당족, 명족, 한족 이런 게 없다 이거야. 민족은 한족 하나로 딱 규정하고 시조는 황제 한 분으로 딱 규정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사마천의 민족 통합의 역사관에 의해서 그런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에 사마천 사기에서 뭐 하나라의 시조는 누구고 은나라의 시조는 누구고 주나라의 시조는 누구고 이랬으면 그 뒤에 당나라에서도 당나라의 시조는 누구고 송나라의 시조는 누구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천의 민족 통합의 역사관이 뒤에 민족은 중국의 민족은 오직 한족이 있고 시조는 황제 한 분뿐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식을 남긴 겁니다. 또 하나 민족사 확대 역사관. 그러니까 이 분명히 동이족과 한족이 있는데 한족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면 가령 아까 황제 다음에 하나라로 연결시키고 또 섬소성이 발상지인 주나라로 연결시키고 한나라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동이족의 국가들을 전부 동이족의 민족들을 전부 한족 아류로 자기 역사에 포함시켰단 말이죠. 그 한족 역사만 정리하지 않고 동이족의 역사를 한족의 역사에 같이 포함시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흉노, 조선, 남월, 동월, 서남이 이건 다 한족 역사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조선 열전, 흉노 열전, 남월 열전, 동월 열전, 서남이 열전 이런 다른 민족들의 역사를 거기다 다 같이 끼워넣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족의 민족을 확대시켰단 말이야. 다른 민족까지. 단 그런 다른 민족을 한족과 동격으로 취급한 게 아니고 가령 한족의 황제들은 본기에 쓰고 한족의 제후국가들은 세가에 쓰고 한족의 귀족들은 열전에 쓰는데 그 동이족 국가의 흉노족은 사실은 한나라하고 그 국력을 같이 겨루던 그런 큰 나라인데 그걸 갖다가 열전에 한족의 귀족하고 동격으로 취급해가지고 거기다 써놓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이 흉노, 고조선, 우리 조선, 저 동월, 남월 이런 나라들은 한족의 아류로 딱 격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 사마천의 역사관은
그 기록을 통해서 보면 민족 자존의 역사관, 한족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다. 또 민족 통합의 역사관. 우리 이 한족들은 황제를 중심으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그 뒤에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도 뿌리는 하나다. 이런 민족 통합의 역사관. 그리고 민족사 범위를 확대시키는 역사관. 변방에 북방에 흉노족이 있고 동방에 조선족이 있고 이런데 이런 민족들은 우리의 아류다. 그러니까 동격으로 한족 역사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격을 낮추어서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김부식의 역사관은 어떠냐? 이제 김부식이 쓴 이 삼국사기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마천 사기를 본떠서 기전체로 쓴 겁니다. 그런데 김부식 사기 이전에 가령 이게 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백제에서는 375년 근초고왕 30년에 박사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다. 백제 서기를 편찬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신라에서는 545년 진흥왕 6년에 거칠부가 신라 국사를 편찬했다. 고구려에서는 서기 600년에 고구려 영양왕 11년 박사 이문진이 고구려 초기부터 전해오던 고구려 6이라는 책이 100권인데 그 책을 요약해서 신집 5권으로 편찬했다. 이런 기록들이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삼국사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백제 서기, 고구려 6이, 신라 국사 이런 책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책들은 다 전하지 않고 삼국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고 그것도 삼국유사가 이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같은 상고시대의 역사책입니다만 삼국유사는 일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정사는 이제 삼국사기가 국가의 정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가 그 이후에 이 우리 민족의 역사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 사마천의 역사관은 민족 자존의 역사관인데 사마천의 역사관은 물론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4대 자학사관이다. 왜 그러냐? 김부식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김유신에 대해서는 상, 중, 하 세 편으로 나누어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이 41권에서 50권까지인데 41권에서 43권까지 무려 3권을 김유신 열전에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김유신 열전을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썼는데 김유신 열전을 보면 당나라 군대하고 싸워서 이긴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나라 군사는 한 명도 죽인 일이 없어. 김유신이 죽인 건 백제 군사, 고구려 군사,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족 상잔의 선봉에 섰던 김유식에 대해서 김부식은
3권에 걸쳐서 기록을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도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잖아.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 얼마나 위대한 장군입니까? 수나라의 그 35만을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수장을 시킨 을지문덕 장군은 단 한 장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안시성주 양만춘, 안시성주가 양만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2018년에 한국 사람들도 안시성주 양만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양만춘이라는 이름 자체도 나오질 않습니다. 양만춘 열전을 쓰질 않았어요. 물론 자료가 없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양만춘에 대한 이름이 내려오는데 그때 전설로라도 내려오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설이라도 거기다 써야지. 고려 때 천여 년 전이면 지금보다는 자료가 많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삼국사기를 보면 당나라나 중국의 송나라에 대해서 쓸 때에는 반드시 앞에 큰 대자를 붙였습니다. 대당, 대송. 그러니까 위대한 당나라, 위대한 송나라. 그리고 당나라 군대를 기록할 때에는 당병, 당나라 군대가 왔다 그래도 되는데 천병, 하늘 천자를 써줬어요. 물론 거기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나라 군대라 이 말인데 우리나라를 치러 온 군대를 굳이 하늘 천자 그렇게 높여서 지칭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쟁한 기록을 할 때에는 가령 백제의 그 기록에서는 백제의 장수, 백제의 군졸, 백제국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적국, 적병, 적장 이런 식으로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에 대한 애정, 우리 이 삼국시대에 비록 그 불행하게 동족 상잔을 했지만 그것을 붓으로라도 그런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기록이나 또는 동족 상잔을 했지만 표현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걸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부드럽게. 그런데 굳이 적병, 적장, 적국 이 삼국 간에 그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읽다 보면 이게 한족이 우리 한민족을 이 역사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인지 우리의 사가가 우리 역사를 기록한 것인지 이게 참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마천은 황제 이외에는 다른 어떤 황제에 대해서도 시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랬지. 전부 그 자손으로 연결시켰다 그랬죠. 근데 신라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신라 시조 혁거세, 고구려 시조 주몽, 백제 시조 온조 전부 시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조가 각기 다르다면 이게 민족이 다른 것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백제족, 고구려족, 신라족이란 말이 나오는 게 그런 역사관이 사실은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은 한족, 당족, 명족, 송족 이런 표현 안 쓰잖아. 한족 하나만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시조로 했느냐? 삼국사기에는 단군조선에 대한 기록을 빼버렸습니다. 삼국사기 첫 장이 신라본기야. 신라볼기를 쓰면서 시조 박혁거세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우리나라의 첫 시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시조가 한나라 선제, 지금으로부터 이 서기전 57년에 첫 건국을 했다. 이 한족 그 한 선제 오봉 원년을 또 거기다 써놨어.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보면 마치 우리가 유방은 사실 건국이 서기전 200년 되니까 우리가 첫 국가가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도 150년 뒤에 세운 나라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라 본기를 쓰고 나서 신라가 왕이 56왕 992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쭉 정리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사신이 총평을 해요. 그 저자의 논평이죠. 신라사에 대한 총평. 거기에 어떤 말을 지금 김부식이 하고 있느냐면, 김부식이 살았던 시대는 고려 때니까, 고려 때 중국은 송나라가 있었잖아요. 송나라의 사신으로 자기가 갔었다 이거예요. 사신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 그 숙소 옆에 이제 어느 사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선녀가 이 영정이 딱 모셔져 있는데 말이지. 그 안내를 하는 중국 학사 왕보라는 사람이 이 여인이 당신네 나라 시조를 낳은 어머니다. 응? 그런데 그걸 아느냐? 그러면서 옛날에 중국에 어떤 황제가 있었는데 그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임신을 해가지고 사생아를 가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에 있으면은 이게 아주 창피한 일이 되잖아. 그러니까 동쪽으로 진안 땅에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이 해동의 첫 임금이 됐고 그 자손들이 퍼져서 이 고구려 신라 백제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야. 근데 김부식의 이 사론 외에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역사를 뒤져봐도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김부식 사기 사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치 말하면 지금 한국의 고려의 사신이 갔으니까 이 가이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가이드란 사람이 무슨 책을 자료를 갖다 놓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가 뭐 적당히 이 고려 사람들 기죽이기 위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야지 그걸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가 정사를 기록하면서 거기다가
써놨다 이거야. 해동 시주, 해동의 첫 주인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단군에 대한 기록은 안 쓰고 그 한족이 낳은 사생아를 우리 민족의 시조로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거를 신라본기 앞에다가는 차마 못 쓰고 신라본기 끝내고 그 뒤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사대주의자야. 철저한 사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이족으로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 한족을 위대하게 생각해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한족에 연결시킬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사에 대한 총평에서 중국 군사의 위험과 전략을 빌려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취하여 군현으로 만들었으니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한마디 덧붙여야지. 이렇게 동족 상잔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는 이런 일은 우리 후손들이 계속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김부식은 전혀 안 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역사가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삼국사 저료 같은 책이 또 있습니다. 그 이제 조선조 초기에 서교정을 비롯해서 학자들이 쓴 책인데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시 영웅이요 반시 흉역이다. 김유신, 김춘추 이런 사람들은 절반은 영웅이지만 절반은 역적이다. 신라를 위해서는 영웅이지만 우리 한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역적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 김부식이 얼마나 철저한 사대주의자였는가 하는 것은 동이족이라고 할 때의 이자가 있습니다. 이 이자를 지금 오랑캐 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명나라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원래는 가령 저 한나라 유방이 한족 국가를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저 춘추시대 이전에 시경이라든지 중용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에 보면 이렇게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 이자에 대해서 시경에 보면 아심즉이라 내 마음이 평화롭다. 그럴 때 이 오랑캐 이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그 시경을 쓸 당시에는 이자가 오랑캐 이가 아니고 평화로울 이죠. 또 강복 공이라 복을 매우 크게 내렸다. 큰데 위대할 대자하고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또 맹자에도 보면 민지병이라는 말이 있어. 백성들이 누구나 다 그 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 정의, 정상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떳떳상자하고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또 중용에는 군자는 거의 사명이라 그런 글이 나와. 군자는 평탄한데 거쳐하면서 천명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춘추시대 이전의 기록들은 평화롭다, 위대하다, 평탄하다, 뭐 이런 아주 좋은 의미로 쓰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를 최초로 나쁜 의미로 동의의 이자를 기록한 것이 주나라 때입니다. 중국에 보면 국어에 주어라는 게 있어요. 주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의 그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게 주어입니다. 주나라 주자. 거기에 진어도 있고 초어도 있고, 그러니까 춘추 시대에 여러 나라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게 국어예요. 거기에 주어가 있어. 그 주어는 바로 아까 황제의 후손인 서주의 역사를 기록한 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 세력이, 저 서방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동쪽에 있는 동이족의 이자를 거기에는 죽일 이로 썼습니다. 저놈들은 죽여야 될 놈들이다. 멸망할 이, 멸망시켜야 될 놈들이다. 이렇게 해서 멸망할 이, 죽일 이, 그런 의미로 썼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기 종묘라, 그 나라의 종묘를 멸망시켜버렸다 할 때 이자를 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족들이 뒤에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동이족을 폄하하는 의미로 썼고, 그게 명나라에 오면서 오랑캐라고 아주 극도로 비하하는 의미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동이족이 자기 조상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는 그 이자를 그렇게 멸망한다, 죽인다, 뒤에는 멸족식 삼족을 멸한다 할 때 이자를 쓰거든요. 이기족이라. 이제 한문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 이자가 멸망시킨다고 쓴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 삼족을 멸한다 할 때 이자를 쓰니까. 한문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동의의 이자를 멸망시킬 이자로 쓴다. 그러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면서는 자기 조상이 동이족인데 한족들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라고 한 그런 표현을 자꾸 거기에 쓰면 안 되죠. 신라가 중국하고 가까웠어요. 당나라하고. 그렇지만 당나라에서 신라를 동이족 취급했지 중화족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춘추를 우의도 행군 총관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당태종이 고구려 치러 왔다가 승전을 못하고 돌아가가지고 이정이라고 한 장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내가 지금 이 천하에 이 천하를 지배하는 이 황제로서 왜 저 하찮은 고구려 동이족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를 했느냐. 고구려를 갖다가 소이라고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동이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지.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를 쓰면서 이자를 자꾸 멸망한다는 의미로 쓰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한족들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가령 중국에 5호 16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방이 한나라를 세워가지고 한 무제 같은 영웅이 나와서 중원을 지배하면서 동이족들을 많이 억압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한족이 가장 위대하고 동이족은 거기에 이제 아류로 생각했으니까.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가 멸망하고 그 뒤에가 삼국시대 지나서 벌어진 게 5호 16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 5호 16국 시대예요. 호족들이 와가지고 중원을 어지럽힌 시대라 이 말이지. 그러나 동이족의 입장에서 보면 한족이 중원을 지배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억눌려 있다가 동이족들이 다시 중원으로 가서 고토를 회복한 시기지. 동이족의 입장에서 보면. 부귀는 선비족 아닙니까? 부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중원의 주인이 됐을 때는 처음에 한족들을 아주 억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당했으니까 한족들한테. 또 그 16국 시대에는 요즘 우리가 무슨 무례한이니 색한이니 이 그 무례한이라고 할 때 그 한자가 한족 한자입니다. 거기서는 노음 한자야. 그러니까 천민, 비천한 사람을 가리킬 때 한이라고 했어요. 16국 시대에는. 그러니까 동이족이 중원의 주인 노릇할 때에는 한족들을 아주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처럼 그렇게 하대를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인 북사, 유진남북조 시대 북사, 북제서 이런 책에 보면 유방이 세운 한나라 그 나라 한자를 노음한으로 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북제 황제가 이야기하면서 저를 치한이라고, 치한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을, 그렇게 한족의 한을 나쁜 의미로, 천한 의미로 쓴 게 유진남북조 시대에 생긴 거야. 아니 그 5호 16국 시대. 그런데 이제 5호 16국 시대가 끝나고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한족이 다시 정권을 잡아가지고는 한족에 대해서 자기 민족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를 감히 누가 그런 노음 한자로 쓰면 그거는 저영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호 16국 시대에는 한족을 그렇게 천대하는 동이족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기록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한족이 다시 등장해서는 한자를 그렇게 비하하는 의미로 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김부식이도 역사를 쓸 때 동이의 이자를 동이족의 역사를 쓰면서 그렇게 나쁜 의미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역사의식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이 역시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병도, 이기백, 이기동 이런 사람들 글에 동이의 이자를 오랑캐라고 쓰고 있는 게 다 그 영향입니다.
그리고 민족 분열 사관. 가령 그 삼국사기에 연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역사를 정리한 건데 거기에 해동유 국가구이라 해동에 국가가 있은 지가 오래되었다. 자 기자 수봉어 주실하고 위만 참호어 한초라. 기자 시대로부터 주나라 왕실에서 봉함을 받았고 유만이가 한나라 초기에 나라를 빼앗아서 왕을 참칭하였다. 그러니까 해동유 국가구이라 기자조선 앞에 당군조선을 이야기하기가 싫으니까 해동유 국가구이라 해동에 국가가 있은 지 오래되었다. 요 말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에? 거기다가 당군조선이 최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주나라 시기에 와서 기자가 봉함을 받았다. 왜 이렇게 안 쓰느냐 이거야.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전부 시조라고 기록해서 근데 앞에 단군이 있었으면 단군을 시조라고 하고 그 밑에 다른 분은 신라 고구려 백제를 국조라고 하면 되는데 앞에 단군이 시조가 없어졌으니까 시조가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라 시조, 고구려 시조, 백제 시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사 이 범위 축소 사관. 아까 사마천은 한족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민족의 역사를 한족의 역사 아류에 전부 집어넣었잖아. 근데 사마천 사기에는 이 말갈, 여진 이런 민족들, 발해 이런 민족의 역사를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일련이 말갈, 여진, 발해의 역사를 거기다가 썼거든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말갈, 여진, 발해의 역사를 우리 민족사에 포함시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김부식은 말갈, 여진은 그만두고 발해사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역사에 발해사가 빠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서 이제 발해사를 넣어가지고 남북국 시대로 하니까 우리 남한에서도 발해사를 지금 포함시키고 합니다만 삼국사기에 의하면 발해사가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상의 한족은 사실 위대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북방, 중국 대륙을 놓고 보면 한족의 발상지 서쪽보다 발해 쪽의 동북방이 훨씬 살기가 좋은 데입니다. 동이족에게 동북방 천혜의 땅 발해 연안을 내어주고 황폐한 서방의 황토 고원을 터전 삼아서 생활한 사실은 동이족의 아류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이 오늘날 중국의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사마천이 중국의 여러 민족 중에서 한족이 가장 존귀한 민족이라는 민족 자주사관. 한족의 시조는 오직 황제 한 분뿐이라는, 모든 한족은 하나의 뿌리 공손 헌원에서 갈려나간 자손이라는 민족 통합사관. 또 중국 주변에서 활동한 다른 민족은 한족의 아류라는 민족사 확대사관을 사기의 저수를 통해서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립하여 한족 지존, 한족 화합, 한족 본류 정신을 한족들의 뇌리에 심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한족의 시조 황제 아래 모든 한족과 주변 민족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오늘날은 한족이 15억 중국 인구 중에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한족이 다민족 통일 국가를 지향하면서 오늘날 중국의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성장 발전하기까지는 사마천의 민족 자존, 민족 통합, 민족사 범위 확대의 역사관이 정신적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부식의 4대 자학, 민족 분열, 민족사 범위 축소 역사관은 대륙조선을 반도조선으로 추락시켰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 주범입니다. 조선의 이성계는 건국 초기 명태조 주원장에게 환영, 조선 두 개의 국호를 들고 가서 조선으로 낙점을 받은 데서 보듯이 건국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명나라에 대한 사대에 충실했습니다. 조선의 임금과 신하들은 조선이라는 이름보다도 조선국 앞에 명나라를 앞세워서 유명 조선국으로 부르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선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천제를 폐지했고 고려시대까지 써오던 독자적인 연호 또한 폐기하고 중국의 연호를 썼습니다. 고려 이후에 건국된 조선조가 지난날 대륙의 지배자로서의 면모를 상실한 채 이처럼 사대주의에 매몰된 것은 김부식의 동이족을 부끄럽게 여기고 한족을 자랑스럽게 여긴 4대 자학사관이 당시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 데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선조에서는 민족 분열이 다른 왕조에 비해서 특히 심했습니다. 사색 당파가 형성되어서 민족의
분열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망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이 망할 때를 보면 결국은 이 사대주의가 극에 달해서 망한 겁니다. 사대주의의 폐단이 나라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때 민비 또 대원군, 민비는 4대 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철저하게 청나라의 그 외세에 의존해서 어떻게 연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또 일본에게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왜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민족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었느냐 이거야. 가령 그때 당시에 독립협회가 있었잖아요. 이 지금 저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 독립협회에서 세운 겁니다. 서재필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서양에 가가지고 그 서양의 선진적인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그 국가를 개혁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국가를 개혁했으면 나라가 망할 리가 없죠. 그런데 막 만민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고종이 두려운 거야. 저 사람들이 서양의 제도를 따라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서 왕을 밀어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립협회와 그 대등한 황국협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독립협회를 없애버리잖아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동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관료들은 부패했지만 민중은 정신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보국 안민을 위해서 떨쳐 일어났으면 그 사람들 지도자하고 만나서 어떻게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동학이 일어나니까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대주의, 김유신이 당나라 가서 군대를 끌어들인 거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3,000명 군대를 끌고 왔는데 일본은 군함 7척이 오고 군대가 7,000명이 왔잖아.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민비를 살해해서 을미사변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소위 아관 파천을 하는 거 아니야. 임금이란 사람이 내가 죽어도 이 나라의 백성과 같이 죽겠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예? 일본에 의지했다가 청나라에 의지했다가 러시아에 의지했다가 이런 4대 사관, 이것이 결국에는 나라를 망쳤다 이거야. 고종이란 사람이 44년 동안을 그 국가 위기 전망지추에 그 무능한 임금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대한 지도자가 민족을 통합해가지고 국가를 개혁하고 이렇게 했으면 일본에게 망할 이가 없죠.
45년 동안에 뭔 못합니까? 지금은 중국은 20년 만에 지금 저렇게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 세계적인 국가가 됐잖아요. 거지 나라에서. 우리도 그때 고종이 차라리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에게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당신이 맡아서 하시오 하고 45년 동안을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뿌리로 올라가면 김부식의 그런 4대 사관이 원흉이라 이거야.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조선 말에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이 35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일제강점을 끝내고 다시 나라를 찾았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한 번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민족한테 나라를 잃어버리면 여진족한테 청나라, 몽고족에게 원나라, 또 금나라, 북위 이게 다 다른 민족들이 중국을 지배한 거 아니에요? 한 번 잊어버리면 100년, 200년, 300년을 가야 다시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35년 만에 되찾았다 이거예요. 또 우리 5000년 역사상에 나라를 잃어버린 거, 우리의 주권을 뺏긴 거는 그때가 유일합니다. 원나라 때 몽고족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했지만 우리의 주권을 직접 빼앗은 건 아니잖아. 명나라 때에도 거기에 사대를 했다 이거지 나라를 빼앗긴 건 아니잖아. 35년 만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를 가진 그만큼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중국 역사상에 흉노, 말갈, 거란, 여진, 돌궐 다 있지만 지금 역사상에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도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땅덩어리지만 지금까지 민족과 역사와 국가를 지키면서 남아 있는 게 우리 민족이야. 그런 우리 민족이 그만큼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지도자들이 잘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민족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게으르고 사치하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라.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이 갈등이 말이죠. 조선 왕조 4색 당파 시절보다 더 심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복합 갈등 속에서 젊은이들이 이 경제가 발전했다고 행복을 구가해야 되는데 헬조선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야. 동서 분열, 남북 분단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또 촛불과 태극기로 찢어졌잖아.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 말이야. 그 원인이 뭐냐 이거야.
왜 우리는 화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복합 갈등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이 말이지. 그것이 바로 이 아까 김부식이의 그런 4대 자학사관, 민족 분열사관, 민족사 범위 축소사관, 이것이 정리가 안 된 데다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에 그들은 그 삼국 사기를 오히려 그것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판국 아닙니까? 예? 고구려 시조가 주몽이라고 하는데 또 신라 시조가 혁거사라고 하는데 백제 시조가 온조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국가도 아니고 백제의 정식 국가는 근초고왕 시대부터다. 고구려는 그 초기는 정식 국가가 아니고 고구려 태조부터다. 이런 식으로 초기 기록, 그러니까 한국사를 김부식이가 너무 위대하게 썼다는 거야, 일본 식민사관은. 에? 그거보다도 훨씬 못난 민족인데 너무 칭찬해 놨다 이 말이야. 에? 그게 일본의 식민사관. 삼국사기, 이게 우리 민족 자각한 의식을 가지고 보면 우리 역사를 망친 사관인데 일본 놈들은 그게 너무 찬란한 민족으로 미화시켜 놨다 이거야. 응? 그런데 광복 이후에 그 조선 총독부 산하 조선사 편수회에 있던 그 편수관들이 우리나라 건국한 뒤에 국사편찬위원장도 하고 서울대 교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강단을 그 사람들이 장악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사 교과서에 단군은 신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처럼 13억 인구를 하나로 묶어주는 뿌리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시조가 각기 달라.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동족 상잔한 이 시기가, 유만조선 빼버리면 이 시기가 우리의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기자조선, 유만조선 빼버리면 그러니까 이 9개 민족이 대화합을 해서 2000년 동안 평화로운 통일 왕조를 이룩했던 이 고조선은 신화로 가르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동족 상잔한 이 역사가 우리 민족의 출발이 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는데 적폐란 말 속에는 폐단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쌓여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쌓인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점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병이 났을 때 병을 치료할 때 그 병이 어디서 왔는지 병 근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나라의 적폐가 그 뿌리가 어딘지 그 적폐의 뿌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 적폐의 뿌리가 4대 식민사관이라고 봅니다. 이 기형적인 잘못된 4대 식민사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동서의 화합도 남북의 통일도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다시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주제가 웅비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한민족이 다시 웅비를 할 것이냐. 저는 이 평화와 공존의 홍익인류사관으로 한민족 웅비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중화사관, 이거는 한족을 높이고 주변의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편협한 민족주의 사관입니다. 일본의 황국사관은 침략을 정당화해서 인류의 평화를 저해하는 역사관입니다. 물론 김부식의 4대주의적 사관도 문제가 있지만 중국의 중화사관이나 일본의 황국사관도 바람직한 미래의 인류의 역사관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조선의 국조 단군의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 제세이화로 요약됩니다. 홍익인간 정신은 민족을 넘어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전제로 합니다. 제세이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공존과 공영을 지향합니다. 사대주의에 매몰된 김부식 삼국사기에서 단군을 지워버림으로 인해서 그 후 우리는 이런 위대한 홍익인류 제세이화의 숭고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의 혈안이 되었던 저들은 단군과 고조선을 신화로 취급하고 김부식의 4대 사관을 고착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독버섯처럼 퍼져서 민족을 위협하던 4대 식민사학은 지금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냉대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민족사학이 다시 기력을 회복하여 서서히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도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산업을 혁명해서 경제를 발전시켰고 정치를 혁명해서 민주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역사를 혁명해서 한민족 웅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4대 식민사관을 넘어서 평화와 공존의 홍익사관으로 한민족 웅비의 새 시대를 여는 것은 오늘 한민족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끝으로 한민족 웅비를 위해서 준비 사업으로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와대 바른역사 특위를 설치해서 4대 식민사관을 넘어서 홍익인류사관에 기초한 민족 정사를 33책으로 편찬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국사편찬위원회나 동북아 역사재단은 4대 식민사관을 계승한 강단사학의 온상이 되어 있으므로 저들에게 민족 정사 편찬의 대임을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역사학 혁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때 민족 정사 편찬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민족 사학이 주가 되고 강단 사학이 보조를 맞춘다면 4년 안에 민족 정사 편찬의 기본 틀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 광개토 대왕과 을지문덕 장군의 동상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과 충무공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과 충무공은 조선조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들의 활동 범위는 한반도 안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민족의 웅비를 꿈꾼다면 대륙을 지배했던 민족의 영웅들을 상기하고 가슴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잃어버린 대륙 조선의 고토를 회복했던 광개토 대왕과 수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고구려 제국의 영광을 지킨 을지문덕 장군을 웅비를 꿈꾸는 한국인들이 옷깃을 여미고 본보기로 삼아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8.15 광복절쯤에 제막식을 거행하고 그 자리에 북한의 김정은도 불러서 함께 테이프를 자른다면 민족 화해를 위해 좋은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셋째, 단군의 제천단이 있는 강화도 마리산에 동이 3조당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동이족의 시조 복희, 동이족의 영웅 치우, 고조선의 국조 단군 3조를 모시고 우리 8천만 한민족은 물론 중앙아시아, 유럽에 퍼져 있는 흉노, 선비, 거란, 발갈의 자손들, 몽골족, 묘족, 만주족 등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이족의 자손들이 모두 와서 참배하는 성지로 삼는다면 우리 한민족이 다시 웅비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3년 후에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세계의 지도자들과 동이족의 후손들을 한자리에 모아 동이족 대동축제를 벌인다면 그 물질적, 정신적 효과는 평창올림픽을 훨씬 초과할 것입니다. 넷째, 역사의식과 철학과 능력을 겸비한 세계적인 우수한 인재들을 초빙하기 위해 세종대왕 시대의 집현전과 같은 특별기구를 청와대 대통령 직속으로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웅비하기 위해서는 천하의 인재들을 한국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위안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빈 대우할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국빈 대우해서 국가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 나라의 환공은 춘추시대의 패자가 되기 위해서 적을 동지로 만들어서 재상의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관중이 바로 그분입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얻기 위해 삼고초려를 했고, 서주의 주공은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3번이나 먹던 밥을 토하고 나가서 찾아온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재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세계에서 한반도 안에서 남한 안에서도 좌파의 인맥으로 국정을 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연목구호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이 4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민족 웅비의 초석을 마련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 업적이 청사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민족 사관을 정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고, 또 지금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우리 박사님께서 제안하신 4대 사업을 잘 완수해서 마무리해 준다면 이 나라 웅비의 초석이 될 거라는 아주 감동 깊은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